바쁜 일상 속에서도 봄은 우리 곁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숲으로 가는 길의 숲길 아저씨입니다. 운동 삼아 동네 몇 바퀴 돌아봤습니다. 운동이 호르몬 조절에 좋다고 하네요. 네, 오늘의 책 뇌를 위한 최소한의 습관, 저자 피터 홀린스, 펴낸 곳은 한빛 비즈입니다. 저자는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는 인간의 사고력, 집중력, 자기훈련 능력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해왔고 복잡한 이론보다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복잡한 두뇌 개발 이론보다는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중심으로 우리 뇌를 더 똑똑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특히 두뇌 기능 향상과 감정 조절에 있어 호르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뇌를 위한 최소한의 습관,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릿말, 뇌를 최적화하는 방법. 우리는 다리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고 우울증에 걸렸다 싶으면 정신과 진료나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간다.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딘가 싶으면 영적 스승이나 라이프 코치를 찾아 나선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신체, 정신, 영혼 등으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인간은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힌 전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 심지어 영적 건강과 분리할 수 없고 결국 이 모든 것이 그저 건강 상태로 귀결된다. 뇌가 없이는 정신도 있을 수 없고 뇌도 다리, 비장, 면역 체계와 다를 게 없는 몸의 일부다. 아무리 이상이 높고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꿈이 고귀하다 해도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지적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다.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뇌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신이라는 유기체 전체를 돌봐야 한다. 즉, 신체적 건강을 돌보면 뇌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뇌를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모든 시스템이 불가동하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는 일을 지속할 수 없다. 우리가 강철로 만들어져 기름을 져야 돌아가는 기계가 아닌 이상 그런 식으로 작동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뇌를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보다 사소하지만 확실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모두 뇌 정비공이 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일상에 적용해보라. 신체 건강은 타고나기보다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혹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다. 오히려 좋다. 어차피 우리 중 대다수는 지금보다 운동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 신체와 뇌는 귀찮게 굳이 분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얽혀 있다. 운동을 하면 인슐린 반응이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들고 유연성과 고밀도가 높아지며 부상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 여기에 더해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돼 더 행복한 기분이 들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지며 심지어 스트레스와 불안감 증상이 완화된다. 운동이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 향상에 좋다는 사실까지 신체 운동이 뇌에 좋다는 증거는 널리고 널렸다. 그러나 운동의 이점을 이야기할 때 정확히 무슨 운동이 어떻게 두뇌 기능을 돕고 무슨 운동이 전반적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는 데 좋은지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과연 우리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체 건강의 첫 단계는 땀을 흘리는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 박동수를 높이는 유산소 운동이어야 한다. 이런 운동은 뇌로 향하는 혈액의 양을 늘리고 다양한 대사와 호르몬 변화를 촉발하고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을 높인다. 유산소 운동이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키우고 심지어 인지저하와 뇌 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뇌가 영양분과 에너지와 물 등을 극도로 많이 필요로 하는 만큼 이런 것들을 뇌에 체적으로 공급해 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요가와 춤이 신경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활동은 엄격히 말하자면 유산소 운동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물론 춤은 달리기만큼이나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운동이 가지는 장점은 부분적으로나마 감정을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 있다. 이 사실은 요가와 춤이 우울증과 불안감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만으로도 명백해진다. 인간관계가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요가와 춤의 이점은 반복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뇌의 기능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 부르는 화학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고 발현된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신념 등이 모두 뇌 속의 화학 물질의 근원을 두고 화학 물질로 발현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기하고 묘한 일이다. 케이크에는 밀가루, 달걀, 우유가 들어가지만 이 재료들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맛있는 케이크가 되기도 하고 맛없는 케이크가 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하게 인간의 뇌도 모두 동일한 화학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 비율에 따라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긴다. 의사소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을 인식하는 일 모두가 특정 화학 물질 하나가 아닌 여러 화학 물질의 상대적 비율로 결정된다. DOSE라는 약자는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에 영향을 주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을 나타낸다.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도르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행복한 느낌을 갖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4가지 물질이다. 이 물질들을 제어하고 물질 간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관련 연구가 진행될수록 우리 스스로 이 화학 물질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과학자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며 화학적 조작 없이도 그런 제어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이제 각 신경 전달 물질을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알아보자.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인간관계와 유대에 관여한다. 옥시토신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분비되는데 그 순간 우리의 기분이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인류가 사회성과 공감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됐다. 다른 사람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어렵고 공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즐기지 않는다면 옥시토신 수치가 낮을지도 모른다. 낮은 옥시토신 수치는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관계를 맺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 우울감과 공격적 성향이 짙어지고 삶에서 기쁨과 환희를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옥시토신 수치가 낮다면 자폐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특정 질병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옥시토신은 정확히 반비례 관계에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소원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면서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포옹을 하거나 키스할 때 분비되는 이 사랑의 호르몬은 건강한 정신, 낭만적인 1대1 관계, 만족스러운 관계 그리고 충성심, 신뢰성 등의 특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옥시토신이 감정의 증폭기로도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신뢰하는 사람과의 친목은 증대하는 반면 내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한 불신 또한 증폭시킨다. 어쩌면 옥시토신이 좋은 물질인지 나쁜 물질인지 혹은 나의 옥시토신이 건강한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포옹하기, 몸을 바짝 붙인 채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 손잡기, 마사지, 눈 마주치기 등 일상에서 타인과의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충분하다. 심지어 스스로가 가볍게 마사지를 하기만 해도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된다.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하다.
선물 주기,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요가처럼 몸과 마음이 모두 동원되는 운동하기,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 듣기,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유롭게 식사하기, 명상하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목욕하기, 반려동물과 놀기, 호감 가는 사람과 깊은 대화 나누기. 옥시토신 분비를 계속해서 유도하는 확실한 방법은 의식적으로 신뢰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뢰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한다. 세로토닉. 세로토닉은 기분 조절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장의 영양분 흡수, 면역 건강, 혈액순환 등 몸 전체의 항상성 균형을 유지하는 데 1인 다역의 역할을 수행한다. 세로토닉은 자신감 부자라고도 부르는데 세로토닉 수치가 높으면 거절을 당해도 덜 민감하게 반응해 자존감을 지켜내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능력 있고 자존감이 충만한 상황을 찾아가도록 한다. 세로토닉 수치가 높으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자신감과 활력이 생긴다. 큰 걱정 없이 사회적으로 활발하며 잠도 더 잘 자고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해내며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반대로 세로토닉이 없으면 우리는 우울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동기를 잃는다.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도 않고 세상에 나아가려는 마음도 없다. 자신에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거나 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실패에 집착하는 대신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라. 과거 자신이 이루어낸 성취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갖는 것으로도 세로토닉 분비를 촉진해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유능하다는 느낌을 축적해 나갈 수 있다. 자신을 신뢰하라. 다른 사람에게 감탄과 존경을 얻고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기를 원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런 감탄과 존경, 인정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부터 시작해보라. 더 나은 식생활을 가져라. 체내에서 분비되는 대부분의 세로토닉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생활이 중요하다. 과일과 채소,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가공되지 않은 음식, 김치, 콤부차,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식품, 유산균을 챙겨 먹어보라. 과거를 다시 생각해보라. 유의, 문제를 잘 견디고 극복해낸 일들만 떠올려야 한다. 현재 직면한 어려움 또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라. 단 20분이라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닉 수치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옥시토신과 마찬가지로 세로토닉 수치도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제일 좋다. 한꺼번에 갑자기 바꾸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긍심을 기르는 작은 발걸음을 꾸준히 내디뎌라.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지금까지 이룬 훌륭한 성취들을 되새겨보고 그 일들에 대해 좋은 기분을 갖도록 스스로를 격려하라. 엔도르핀. 엔도르핀의 역할은 통증을 감추고 불편을 참는 일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다. 엔도르핀이라는 이름은 내인성, 즉 안으로부터라는 단어에 통증을 완화하는 화학물질인 모르핀을 합성해서 만들어졌다. 이 천연 진통제는 투쟁, 도주 반응과 밀접히 연결돼 있어서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닥치면 바로 분비된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고 스킨십을 하고 운동을 할 때에도 엔도르핀을 분비한다. 우울증 치료 시 항상 운동을 처방하는 이유도 운동을 해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고통을 줄여주는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엔도르핀의 메커니즘이 왜 이런 식으로 진화했는지 꽤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통증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발한다. 야생에서 엔도르핀은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린 동물이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몸을 움직여 포식자를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해서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 기진맥진해 보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비상시에 놀랄 정도로 맑은 정신과 힘으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엔도르핀 수치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통증만 느낄 수는 없지 않은가? 엔도르핀 분비를 늘리는 가장 자명한 방법 중 하나는
치열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고 달리기가 가장 좋다. 사실 격렬한 운동이면 뭐라도 좋다.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파열돼 생기는 가벼운 통증만으로도 엔도르핀 분비를 촉발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격렬한 운동 말고도 어느 정도 엔도르핀 분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활동이 있으니 바로 스트레칭과 웃기다. 다크 초콜릿이나 매운 음식을 먹어라.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하라. 명상을 하라.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라. 예술품을 감상하거나 직접 만들어라. 춤을 춰라. 뜨거운 사우나를 즐겨라. 마사지나 아로마 테라피를 받아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라.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라. 다시 말하자면 엔도르핀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나오는 물질이니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다. 도파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도파민 차례다. 도파민은 정말이지 많은 오해를 받아왔다. 도파민은 보상과 만족감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비되는 물질이어서 보상을 향한 목적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진화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보상에 가까워질 때마다, 다시 말해 생존 가능성을 높일 때마다 도파민 분비가 촉발돼 근본적으로 이거 좋아, 계속해 라는 신호를 내보낸다. 따라서 포식자로서 우리가 맛있는 먹이를 사냥할 때 도파민 수치가 솟구쳤고 우리 몸 전체에 에너지가 더 많이 흐르게 됐다. 포식자였던 우리에게 도파민은 사냥감을 잡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온오프 스위치나 마찬가지였다. 도파민은 각성도와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집중을 하는 대상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때마다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도파민으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만 하면 왜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도파민 수치가 낮으면 왜 우울증, 동기결여 혹은 삶에 대한 열의 부족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도파민 분비의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는 도파민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 물질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도파민 수치를 최적화할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날마다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우리의 뇌는 도파민으로 보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도파민 경로가 생기고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유도하는 도파민 습관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확고한 도파민 경로를 확립할 수 있다. 목표는 크거나 작을 수 있고 사회적이거나 비즈니스 차원일 수도 있으며 장기적이거나 단기적일 수도 있다. 사실 여러 요소를 다양하게 혼합해 보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 그런 작은 발걸음이 도파민으로 인한 보상을 받는 만족감을 만들어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뇌 건강은 신체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 하나만을 가진 경이로운 신체 기관이다. 그리고 그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섬처럼 고립돼 살 수 없고 어느 누구의 정신건강도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무관할 수 없다. 유대감은 건강한 정신의 기초다. 심리학자들은 이제 외로움, 우울감, 실연 등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심각하게 생각되는 병이나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다.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우리의 정체성, 성취감, 기쁨, 인생의 목표 등의 큰 부분이 다른 사람과의 연결점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한다. 건강한 정신과 인지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 안에 신경들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사이적으로, 혈연으로, 낭만적으로 연결된 상태여야만 한다. 그 다른 사람들이 가족, 친구 혹은 공동체 전체가 되든 아니든 상관없다. 스킨십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유대는 심지어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 우리가 사회적으로 진화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사회적 동물들이 혼자 생활하는 동물들과 다른 두뇌를 가졌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특히 포유류의 뇌 크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복잡한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이유는 뻔하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싸우고, 플러팅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협상하는 일, 모두 상당한 두뇌의 역량을 필요로 한다. 반대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인간과 같은 사회적 동물이 외롭거나 고립되면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손상을 입는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사회관계로 이루어진 작은 그룹 속에서 진화했고 오늘날까지도 삶을 함께 살 친구, 연인, 가족들이 있을 때 더 원활하게 기능한다.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관계를 맺도록 설계되어 있다. 건강한 사회생활은 면역력을 기르는 것과 같다. 생리적 면역 체계와 다른 점은 외부 환경에서 형성된다는 점뿐이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위험하다. 그냥 느낌이 나빠서만은 아니다. 침잠된 기분과 소외되고 단절된 느낌은 우울증과 불안증의 자양분이다. 나이 든 사람의 경우, 특히 직장에서 은퇴하고 사회로부터 한 발 뒤로 물러났을 때 인지 건강에 위기가 온다. 불행하게도 요즘 우리는 디지털 기술과 성장하면서 삶의 많은 부분을 온라인으로 옮겨왔고 현실과 비현실 간 구분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르고 말았다. 소셜미디어의 사용과 정신질환 사이에 연관성을 증명하는 연구는 수두룩하다. 좋아하는 사람과 진정한 상호작용을 추구하라. 직접 만나 나누는 자연스러운 실시간 대화는 푸른 빛을 뿜어내는 화면 속 알고리즘이 골라주는 정적 이미지보다 훨씬 가치 있다. 지금 자신의 사생활을 더 건강하게 만들 필요를 느끼고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린다 해도 의미 있고 오래가는 유대감을 공유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 종횡무진 설치고 다니면서 광란의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저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라. 주변 사람들에게 흥미를 갖고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라.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보아라. 문자보다 만남을 우선시하라. 자원봉사를 하거나 자선단체에서 일해보라.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보라. 내 세상은 넓어지고 내 뇌는 사회적 훈련을 할 수 있다. 맥없이 집에 혼자 박혀있는 일은 피하라.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기운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왕이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라. 달리 방법이 없으면 카페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앉아 있어라. 사람들의 생일과 사소한 점을 기억하도록 노력하라. 연인이 있다면 다양한 데이트를 시도해보라. 온라인 데이트 웹에 의존하지 말라. 지금 바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라. 우리의 뇌를 단순한 기계로만 간주하면 뇌가 오직 정보를 처리하고 조작하는 일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정보의 많은 부분은 사실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것이다. 우리의 뇌를 작은 컴퓨터로 여기면 뇌가 해내는 일들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그림을 그리고 친구를 사귀고 농담을 하고 사랑을 하고 변명을 하는 일들 말이다. 뇌는 단순히 용량이 큰 CPU가 아니라 개인의 인성이 발현되는 공간이며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이자 시와 음악을 창조해내는 펜이자 현이다. 과거에는 수도쿠나 십자 말풀이를 하는 것만으로도 뇌를 활발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뇌를 수학과 논리를 위한 계산기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며 나쁜 생활 습관이 있고 삶의 목표나 방향성을 갖지 않은 사람은 제 아무리 지능이 높고 수많은 퍼즐이나 뇌 훈련 게임을 한다 해도 인지 기능이 건강할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두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뇌를 빼고 다른 모든 면, 다시 말해 사생활, 인간관계, 운동, 영양, 식습관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사색하면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무엇에 대해 사색하냐고? 자연에 대해. 잠시만이라도 자연을 관찰해보면 모든 것이 저마다의 리듬으로 물 흐르듯 순환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돌아가지만 매일 다른 모습이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잠들었던 동물들이 깨어나고 흙을 뚫고 새 생명이 자랐다가 다시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말하자면 자연에게도 시간을 내어서 쉬고 긴장을 풀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 의식적으로 수면과 회복, 정적인 시간을 루틴에 포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를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우리 뇌에 좋기 때문이다. 휴식의 장점은 휴식을 한 후 우리가 얼마나 더 생산성을 높였는지로 측정될 때가 많다. 낮잠을 자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다음날 체육관에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8시간은 자라. 산속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면 따분한 사무실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그 예다. 하지만 휴식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휴식 자체를 위해 즐길 가치가 있는 활동이다. 가끔은 일부러 힘을 빼고 목표 위주의 활동을 내려놓아라.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깊은 휴식의 정수다. 휴식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매달리지 않고 몸과 마음을 모두 내려놓는 것. 정적과 부드러움과 고요함을 모두 포용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 찾아오는 고요함과 차분함은 두뇌 건강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인 스트레스와 정반대의 상태다. 이 현상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참전 용사나 트라우마 희생자들의 삶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지 보면 된다. 이들은 팽팽한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불안감과 공포 때문에 의지와 상관없이 느닷없이 폭발하는 반응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다.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인지기능과 정신건강을 유지하려 애써봤자 헛된 노력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건강습관과 두뇌훈련도 만성 스트레스가 해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는 없다. 신경과학계에서는 스트레스가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스트레스는 업무, 가족, 돈, 애정관계 등 실제 다양한 경험을 망라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모든 경험을 모종의 위협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레 투쟁, 도주 반응으로 이어진다. 인류의 초기 조상들은 방어 기제의 일환으로 이 비상 반응 체계를 발달시켰다. 이 반응은 극한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단기적 상황에만 촉발돼 있었다. 투쟁, 도주 반응이 원래의 의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지속되면 우울증, 불안증, 번아웃 등의 문제나 두통, 불면증과 같은 신체 질환이 나타난다. 우리의 호흡과 기분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화가 많이 났을 때 숨이 막히는 듯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긴장을 풀고 차분한 기분이 들 때는 호흡도 느리고 깊어진다. 호흡과 각성도 사이의 연관성을 이용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조절해서 뇌를 보호할 수 있다. 복식 호흡 또는 횡격막 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깊은 호흡은 숨을 쉬는 동작을 의식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숨을 쉬는 동작은 몸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깊은 호흡을 하면 마음이 의식적으로 몸의 반응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회, 특히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깊은 호흡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가장 먼저 맥박과 혈압을 낮추어 수면의 질을 높인다. 몸 전체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니 소화도 잘 된다. 어느새 내 안의 우울감과 불안감은 사라지고 산뜻함과 평온함이 찾아온다. 그 결과 면역 체계와 지구력, 상처 치유력 향상을 비롯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호흡, 생리적 각성 상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모두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한편 감정과 생각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감정과 생각은 아무런 이유 없이도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도전들을 해석하고 그에 대처하며 회복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어떻게 자신의 인지적, 감정적 현실을 제어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 감정의 이름표를 붙이면 된다. 감정의 이름표를 붙이는 것은 자신이 현재 경험하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하지만 그 대신 감정의 이름표를 붙이면 거기에 매달리거나 저항하지 않고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 느낌을 말로 표현하자면 감정적 자기 제어력이 강해지는 동시에 맥박, 호흡, 두뇌 활동 등 몸의 자율 반응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 감정의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자발적 인식과 자기 반성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치열한 감정으로부터 마음의 거리를 확보하고 따라서 불필요하게 그 감정을 길게 끌고 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감정의 이름표를 붙이면 경험과 행동이 변화한다.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감정 자체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그 감정과 분류해 거리를 두게 된다. 신경이 분산되는 것이다. 그 결과 감정이 조금 누그러져서 대처하기가 더 쉬워진다. 또한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징적 추상화가 필요한데 이는 뇌에서 평소보다 더 상위 처리 기능이 동원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원초적이고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에 덜 집중하게 된다. 더 이상 경험에 파묻혀 있지 않고 한 발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왠지 모르게 감정에 압도되는 느낌이 줄어들 것이다. 갑자기 그 감정이 더 사소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어느새 불확실함과 혼돈에서 오는 불편한 느낌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감정의 이름표 붙이기는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라. 잠시 멈추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주목해보라. 글자 그대로 지금 내게 드는 느낌이 무엇인가 하고 자문하라. 글로 적어보라. 글을 쓰면 속도를 늦추고 적절한 단어를 찾는데 시간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경험을 머리박 종이 위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 소리내어 말해보라. 감정적으로 치열한 대화를 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입 밖으로 꺼내 말해보라. 자신의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일을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감정 상태를 말로만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적 경험의 진짜 깊이는 말로 정의하기 어렵고 단어만을 나열해 이야기하다 보면 전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실이 생긴다. 비록 감정의 이름표 붙이기의 정확도가 그때그때 달라진다 하더라도 자기 제어 면에서나 타인과의 의사소통 면에서 분명 가치 있는 방법이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자기 감정에 이름표를 붙일 때 수치심, 탓하기, 비평하기 등을 보태지 말라.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너 딱 걸렸어 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거나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같이 판단하려 든다면 모든 경험이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어떤 느낌이 든다고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상대와 잘 풀겠다는 의지가 상대에게 전해져 어려운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참한 느낌이 들어 혹은 이거 저거 그거에 대해 바보 같은 두려움을 느껴 등의 말을 피하라. 대신 약한 느낌이 들어 혹은 불안해 등에 조금 더 중립적으로 표현하라. 이와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 복잡한 해석과 과정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말해 지금 신경이 날카롭고 내가 비이성적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대신 두려워 혹은 이 일에 대해 열은 받지만 동시에 왜 그런지도 알겠어 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로 삶을 향상하는 데 이르는 마지막 방법은
간접적으로 타인의 감정도 완화해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름을 붙여줘라. 그렇게 상대에게 내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어려운 상황에 뇌관을 제거하라. 물론 여기에 수치심, 탓하기, 비판하기 금지, 규칙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누구라도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타인이 불쑥 이름표를 붙이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특히 거기에 공격적인 비난, 우월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잘난 척이 가미되어 있으면 더욱 그렇다. 다음번에 어려운 대화, 심지어 논쟁을 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너젓이 물어보라. 그냥 단언하기보다는 묻는 쪽이 나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넌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보다 굉장히 확신이 없어 보이는데 맞아? 식으로 말해보는 것이다. 상대방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두려워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방법도 있다. 어떨 때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자 말하기를 꺼려해. 대화가 끊임없이 겉돌면서 산으로 가기도 한다. 일단 그 감정을 인정하고 나면 대화는 완전히 새로운 면, 더 인간적인 면으로 접어들게 되고 해결책이 쉽게 찾아진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뇌를 위한 최소한의 습관. 거창한 변화보다 작고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의 뇌를 그리고 인생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따뜻한 햇살 아래 여러분의 일생에도 좋은 변화가 스며들길 바랍니다.